이제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초보자분들이 많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원래 취향은 아니에요. 저는 원래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과정들은 다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시간에 좀 배우고 와라, 아니면 다른 학원에서 배우고, 저는 좀 더 깊이 들어가자는 게 저희 주관인데, 그래도 저는 되도록이면 현장에 실제 움직이는 내용들을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인데, 근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게 너무 건너뛰니까 별로 이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는 갈게요. 다세대는 이거죠. 다세대는 이렇게 각자가 건물이 살고 있으면서 토지가 이 건물에, 그 건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죠. 이 토지가 이 건물 안으로 실제적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녹아 들어가서 대지권이라는 형태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기둥이나 보나 천정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이 건물의 재료로 들어가는 거죠.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해가지고 이 대지권이라는 거는 약간 특별법 개념으로 해가지고 건물에 귀속이 돼버리면서 별도의 등기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말고 단독이 있죠. 단독은 보통 집과 땅이 있는데, 이런 경우 등기부를 띄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을 별도로 건물에 권리한 형태로 보고요. 땅을 또 별도로 건물에 한 권리의 형태로 봐요. 그래서 등기가 두 개 존재를 하고요. 대장도 토지 대장이 존재하고 건축물 대장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부동산은 같이 붙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땅이 건물의 용적률에 쓰여져 있긴 하지만, 땅은 땅의 권리가 있는 거고 건물은 건물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이렇게 단독 건물이 있다고 하면 감정평가사들이 땅 평가도 하고 건물 평가도 하고 다 따로따로 해서 감정평가 합산을 해요. 그런데 집합 건물은 물론 토지 대장이 있긴 해요. 근데 이 전체 대장이 있는 거고, 이 전체 집합 건물에 대한 전체 대장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일부분을 대지권이한 형태로 건물에 기속시키면서 등분을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별도로 나누어지면서 이게 별도의 소유권이 되고 토지가 건물에 녹아 들어가는 형태로 돼서 이게 하나의 물건의 형태가 취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합 건물은 다세대가 이제 집합 건물이죠. 집합 건물은 다세대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한꺼번에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토지는 또 별도로 또 등기가 존재하고요. 보통 대부분 경우는 토지가 건물 소유자들 각각의, 또는 한 사람 소유권이면 한 사람 소유권으로 해가지고, 또는 만약 소유권이 여러 개 나눠져 있다면 그러면 땅 소유권이 이제 공유의 형태로 보통은 많이 하죠. 공유시켜 놓고 그 공유를 이제 각자 이제 뭐 나눠가는 형태. 그래서 상당히 좀 권리 행사가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다세대는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서 팔 수가 있는데, 꽃감 패면듯이. 근데 다가구는 이 권리 관계가 좀 뭉쳐져 있다 보니까 같이 셋이 합의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근린생활시설은 또 다르죠, 개념이. 다세대와 다가구는 다 주택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이제 우리나라는 평면적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하죠. 왜냐면은 주택이 있고 밑에 근생이 있고 밑에 극장이 있고 막 이렇게 복합시설이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일본의 토지구역 정리사업법에서 쭉 왔기 때문에 어떤 토지의 용도를 나눌 때 이게 공간적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편면적으로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중공업지역,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만 집을 짓다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고 있다가 뭐 살려고 하면 저기 또 상업지역으로 가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 주거지역 안에 뭔가 판매시설을 넣자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진 게 주거지역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 근린생활시설은 그래서 주거지에서 지을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지분 쪼개기의 어떤 한 방편으로 쓰였던 거죠, 재개발에서는. 그래서 다세대는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근생도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보통 똑같은 100평에 건물을 짓는다면 어떤 땅은 10개를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12개 지을 수 있고 어떤 땅은 8개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땅이 도로하고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에 따라서 그 땅에서 차가 들어갈 때 차의 회전 각도가 어떠냐, 그 다음에 차가 겹주차를 해야 되느냐 단일주차, 그러니까 겹주차는 앞에 전화를 해야지만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차를 말하는 거고요. 단일주차는 앞에 차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뺄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땅에 따라서 어떻게 허용이 되냐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몇 대 나오냐에 따라서 위에 세대수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근린생활시설은 이게 주차 대수가 이건 세대 개념이 아니니까, 이건 시설의 개념이니까 세대 개념에 의해서 주차 대수가 지어지는 게 아니고 면적 단위로 보통 주차 대수가 지어지거든요. 이게 좀 지역마다 다른데, 어디는 뭐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당 몇 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세대 주차 대수는 주차장 선을 그리고 위에 있는 근생시설은 막 쪼개서 넣다 보니까 이게 지분 쪼개기에 재개발에, 저희는 지금 건축법을 배우는 단계는 아니니까 재개발의 지분 쪼개기의 어떤 한 형태가 됐던 거죠. 이런 개념을 잡고 다가구 다세대 쪼개기가 이제 어떻게 법령이 바뀌었고, 바뀌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어저께 강릉에 갔다 왔는데, 강릉에 갔다 왔더니 어떤 분이 그 강릉인데 재개발 지역이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제 수업 오래 들었던 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중에 프랜카드를 막 보여주잖아요. 프랜카드 많은 거. 근데 이 프랜카드의 목적은 프랜카드 걸고 가격 올리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갔더니 한 70명 정도 오셨는데, 온 이유가 지금 강릉에 프랜카드가 많이 붙고 있대요. 예.